한 어머니의 미소 뒤에는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녀는 모든 손님에게 미소 지었지만 그 온화한 미소 아래에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방금 며느리가 자신의 술잔에 독약을 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 술잔을 며느리의 친어머니에게 건넸을 뿐입니다. 그녀는 미소를 머금은 채 조용히 몇 분을 기다렸고 이내 비명소리가 연회장 전체를 찢어발겼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미소 한 점 변치 않았습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그 미소로 산산조각난 마음을 감출 건가요?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반격을 준비할 건가요? 이제 우리는 이 어머니의 세상으로 함께 들어가 그녀의 가슴 아프고도 간인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당신이 계신 도시를 알려주세요. 당신도 이 여정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제 이름은 이혜민, 올해 65세입니다. 저는 외아들 도윤이가 가정을 이루고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을 보는 것이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떤 일은 당신이 모든 것을 바쳐도 보답받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날은 제가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주최하는 만찬이었습니다. 40년간 일궈온 섬유 회사를 성공적으로 매각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사업상의 오랜 친구들과 동료들이 거의 모두 참석했습니다. 연회장에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하늘의 별처럼 빛났고 감미로운 현악 사중주가 공기 중에 잔잔히 흘렀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단정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손에는 고운 거품이 있는 샴페인 잔을 들고 저에게 축배를 들었습니다. 제 아들 김도윤은 그의 아내, 제 며느리 박서연과 함께 손님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도윤이는 근사한 정장을 입고 성숙하고 듬직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로열 블루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달콤하게 웃었고 우아한 몸짓을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얼마나 부러울 정도로 완벽한 가족이었을까요? 저는 술잔을 들고 한 오랜 고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가의 물고기 그림자처럼 시선이 무심코 샴페인 타워 쪽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 며느리 박서연. 그녀는 몸을 돌려 주위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틈을 타 약간 긴장한 듯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브닝 백에서 아주 작은 안약병 같은 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빨랐고 거의 주저없이 병 안에 하얀 가루를 샴페인 잔 중 하나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잔이요? 저는 어떤 샴페인 잔인지 알았습니다. 잔 모서리에 아주 작아서 거의 보이지 않는 흠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랫동안 사용해온 전용 잔이었습니다. 제 손이 작은 편이라 그 흠집이 잔을 더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오직 가족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귓가에 들리던 음악과 웃음소리는 갑자기 아주 멀리 마치 김서린 유리창 너머에서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제 심장은 빨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발바닥부터 한 치 한 치씩 위로 뻗어 올라오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차가운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연 씨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머리를 정리하고 독약을 탄 잔을 들고 완벽한 미소를 다시 지으며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고양이처럼 가벼웠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도윤 씨와 제가 어머니께 한 잔 올릴게요. 건강하고 행복한 은퇴 생활 보내시길 바라요. 저는 그 잔을 받았습니다. 크리스탈 잔은 차가웠지만 지금 제 마음만큼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잔이 제 손 안에서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도윤 씨와 너희들 마음 씀씀이가 참 깊구나. 다음 몇 분 동안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오랜 친구들과 안부를 주고받았고 그들의 형식적인 축하를 들었습니다.
얼굴의 미소는 한치의 균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정신은 그 술잔과 멀지 않은 곳에서 몇몇 부인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 사돈댁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서연 씨의 어머니, 즉 사돈어른은 오늘 화려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간 멍하고 사교성이 부족한 편이라 혼자 서서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 보였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다른 테이블의 친구들에게 가는 척하며 아주 자연스럽게 사돈어른의 옆을 지나쳤습니다. 제 핸드백이 실수로 그녀의 발에 스쳤습니다. 저는 그 김에 몸을 숙여 몸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가렸습니다. 바로 그 찰나의 1초 동안 저는 제 손에 있던 잔과 제가 방금 사돈어른 핸드백 옆 테이블에 무심코 놓아두었던 똑같은 샴페인 잔을 조용히 바꿔치기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2초도 채 걸리지 않았고 어떤 불필요한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사돈어른에게 미소 지었고 그녀는 어리둥절한 듯 저에게 미소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가장 가까이 놓여있던 잔을 들었습니다. 원래 저를 위해 준비되었던 그 잔을요. 저는 계속 앞으로 걸어갔고 속으로 시간을 세웠습니다. 1분, 2분, 사돈어른은 한 모금 마시더니 옆 사람에게 이 샴페인 맛이 아주 특별하다고 칭찬까지 했습니다. 3분,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연회장의 조화를 깨뜨렸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서연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았고 사돈어른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뼈대가 꼽힌 것처럼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손에 있던 샴페인 잔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유리 조각과 황금 빗술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쓰러져 몸을 미세하게 경련했고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온 연회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자들의 비명소리, 남자들의 경악하는 소리, 종업원들의 허둥지둥하는 발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도윤이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달려가 구급차 불러 빨리 라고 소리쳤습니다. 서연 씨는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그 절망과 공포는 거의 진짜처럼 연기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가 무릎을 꿇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혼란과 비명 속에서 오직 제 머릿속만이 또렷했습니다. 저는 슬픔과 뒤틀림으로 일그러진 서연 씨의 얼굴을 보았고 충격으로 멍하니 커진 도윤이의 눈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분노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만 있었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연출한 이 부조리한 드라마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단 하나의 생각만이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사람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왜? 서연 씨, 그리고 너, 도윤아, 내 아들아, 왜? 생각은 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저는 회사 매각 계약서에 서명하며 마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쉬웠습니다. 그 회사는 제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저희 두 사람이 함께 맨손으로 일궈낸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저와 어린 도윤이를 남겨두었습니다. 저 혼자서 이를 악물고 작은 공장을 어엿한 회사로 키워냈습니다. 그 고생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회사를 팔라고 권유한 것은 도윤이와 서연 씨였습니다. 그들은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이제 좀 편하게 사셔야죠. 회사 일은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제 외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을 잘 들었고 성격도 온화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순하고 정직한 편이었고 나쁘게 말하면 주관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회사 일을 돕기도 했지만 저는 그가 그 원단, 주문, 숫자에 전혀 흥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은 사진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서연 씨와 결혼한 후 작은 사진 스튜디오를 직접 열었습니다.
수입이 불안정했지만 그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니 저는 그저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마 그들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제가 더 무엇을 다투겠습니까? 회사를 안정적인 은퇴 자금으로 바꾸고 소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는 것.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좋은 노년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생활이 정말 여유로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공원에 산책을 가고 오후에는 화초를 가꾸며 가끔 오랜 친구들과 애프터눈 티를 마셨습니다. 도윤이와 서연 씨는 거의 매주 주말에 손녀를 데리고 성북동의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서연 씨는 말을 아주 예쁘게 해서 늘 어머니, 어머니 하며 저를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요즘 유행하는 디저트나 새로 생길 레스토랑 음식을 가져와서 제가 먼저 맛보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진심으로 제가 행복한 어머니이자 행복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균열은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했을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한순간의 단절이 아니라 벽에 생긴 미세한 금처럼 조금씩 소리 없이 퍼져나간 것이었습니다. 아마 3개월 전쯤이었을 겁니다. 서연 씨가 가족 식사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친구의 새집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고급 아파트였는데 모델하우스처럼 예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요즘 사람들은 다들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부러워하는 듯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는 곳도 나쁘진 않지만 학군이 좀 아쉽잖아요. 나중에 지우가 학교 갈 때는 좋은 환경이 있어야죠. 도윤이는 옆에서 묵묵히 밥을 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연 씨의 의도를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집 계약금은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서연 씨는 즉시 활짝 웃으며 제 손을 뜨겁게 잡았습니다. 역시 어머니가 저희를 제일 아껴주시는구나. 저는 그들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그 고급 아파트의 계약금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손녀의 미래를 위한 것이야. 어른으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많이 생각해야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도윤이가 타고 다니던 차가 원래의 국산차에서 번쩍거리는 새 BMW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차를 바꿨냐고 묻자 그는 조금 민망한 듯 머리를 극적이며 서연 씨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도윤 씨가 이제 어엿한 스튜디오 대표인데 밖에 나갈 때 그래도 좀 괜찮은 차를 타야죠. 이것도 다 회사의 얼굴이잖아요. 저는 햇빛 아래 반짝이는 차를 보며 마음속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막연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뱉으려다 도로 삼켰습니다. 아이들이 다 커서 자기 생각이 있는데 제가 너무 간섭하면 오히려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차값도 제가 냈습니다. 다음은 손녀의 학비였습니다. 원래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서연 씨는 학비가 비싼 국제학교로 전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곳의 교육 자원이 최고라서 아이가 출발선에서 앞서 나가야 나중에 유학할 기회도 생긴다고 했습니다. 출발선에서 앞서 나가야 한다는 그 말 때문에 저는 또 한 번 돈을 내놓았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금액은 크지도 작지도 않았고 명목도 모두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손녀를 위해, 도윤이의 얼굴을 위해, 그들이 말하는 삶의 질을 위해 저는 마치 현금 인출기라도 된 듯 했습니다. 그들이 입만 열면 저는 돈을 쏟아냈습니다. 제 은퇴 자금은 수도꼭지 아래 놓인 얼음처럼 눈에 보이는 속도로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는 그들을 위해 계속해서 변명을 찾았습니다. 도윤이는 일하느라 힘들고 서연 씨도 살림하느라 쉽지 않을 거야. 젊은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으니 엄마인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줘야지. 그러던 어느 날 서연 씨가 또다시 친구가 한정판 명품 가방을 샀다는 이야기를 꺼내며 무심코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작은 바늘처럼 가볍게 하지만 깊숙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돈을 은행에 넣어둬봐야 이자도 얼마 안 붙잖아요. 요즘 시대에는 투자를 할 줄 알아야 해요. 다음 세대의 교육에 투자하고 한 가정의 품위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죠.
그녀가 이 말을 할 때 얼굴에는 달콤하고 당연하다는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보는 척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의 낡은 소파에 혼자 앉아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제 그림자를 길게 내렸습니다. 저는 문득 수십 년을 살아온 이 집이 너무나 텅 비고 넓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아들과 며느리를 진정으로 이해한 적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스스로 진실을 외면하려 했던 걸까요? 저는 늘 제가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어쩌면 저는 그저 돈으로 그들의 욕망을 키웠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바닥 없는 구덩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니 이미 깊은 밤이었습니다. 도윤이와 서연 씨는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내내 서연 씨는 울면서 자기 어머니가 무슨 나쁜 것을 드셔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도윤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혹시 몸이 불편한 곳은 없는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밤풍경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북동 집에 도착해서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피곤하니 혼자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텅 빈 집 안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벽에 걸린 괴종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고요한 밤의 그 소리는 유난히 또렷하고 유난히 외롭게 들렸습니다.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그렇게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만찬장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제 세상은 오직 끝없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사돈 어른은 생명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급성 약물 중독이라고 했지만 응급처치 후 이미 안정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약물인지는 더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은 씨가 원래 저에게 마시게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영화처럼 사연 씨가 하얀 가루를 술잔에 붓는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그 장면은 다른 장면과 천천히 겹쳐졌습니다. 그것은 약 2달 전에 어느 오후였습니다. 도윤이가 혼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약간 불안해 보였고 말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우롱차를 끓여주며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는 손을 비비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감히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작았습니다. 저랑 서열 씨가 며칠 전에 새로 생긴 실버타운에 가봤어요. 제가 차잔을 든 손이 멈칫했습니다. 실버타운? 거기 환경이 아주 좋아요. 그가 말을 서둘러 이어나갔습니다. 마치 대본을 외우는 것처럼요. 정원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24시간 의료팀도 있어요. 거기 사시는 어르신들 다들 활기차 보이시고 매일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저는 조용히 들으며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저랑 서연 씨는 어머니 혼자 이렇게 큰 집에 사시는 게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게다가 만약 무슨 일이 갑자기 생기면 옆에 돌봐줄 사람도 없고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들어 마침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는 어머니가 걱정돼서요. 그때 저는 그 세 글자를 들으며 마음속에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다 커서 엄마를 걱정할 줄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마라. 엄마는 아주 건강하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하고 자유롭단다. 게다가 여기는 너와 나, 우리 추억이 너무 많은 곳인데. 그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그저 어머니께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이들의 효심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방식은 틀렸지만 의도는 좋다고요. 저는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실버타운 이야기를 은퇴 만찬에 독약이 든 샴페인 잔과 함께 놓고 보니 차가운 선이 그렇게 연결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걱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계획적이었고 한 걸음 한 걸음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제가 회사를 팔아 거액의 현금을 손에 넣게 한 다음
저를 반예물 같은 늙은이를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만약 제가 거부한다면 작은 사고를 만들어 제가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스스로 깨닫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서연 씨가 손을 쓴 대상은 저였습니다. 만약 오늘 제가 쓰러졌다면 도윤이는 순조롭게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한다는 명목으로 저를 그 소위 고급 실버타운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약물 중독으로 몸이 쇠약해진 노인이 무슨 저항할 힘이 있겠습니까? 이 생각에 이르자 등골을 타고 한기가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철저한 실망감, 곧 마음의 한기였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 제가 사랑했던 며느리, 그들이 저를 볼 때 보았던 것은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걸어다니는 은행 통장, 거액의 재산과 자신들 사이에 놓인 마지막 잔해물을 보았던 것입니다. 밤은 점점 깊어졌고 저는 어둠 속에 앉아 세상에 버려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자신감과 자부심이 그 순간 모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실패한 어머니였을까요? 제가 너무나 응석바지로 키우고 너무나 방치해서 이런 아들을 만들어낸 걸까요?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제가 이렇게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전에도 아니었고 65세인 지금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서재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이 남긴 낡은 스탠드를 켰습니다. 따뜻한 노란 불빛이 책상을 비췄습니다. 서랍을 열어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제 손가락은 떨렸지만 저는 오랫동안 걸어본 적 없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번호가 적힌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최영신 변호사. 그는 저의 오랜 친구이자 남편이 가장 신뢰하던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회사의 크고 작은 법률 업무는 모두 그가 처리했습니다. 그는 도윤이가 잘하는 것을 보았고 제가 혼자서 회사를 일궈낸 지난 수십 년의 풍파를 증언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들고 심호흡을 한 후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는 3번 울린 후 연결되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장기운이 섞인 차분하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변호사님.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렇게나 차분하고 또렷하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저 케민이에요. 이렇게 늦게 무슨 일이세요? 그의 목소리는 즉시 경계심을 띠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서울 시내는 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네, 제가 말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더할 나위 없이 단호했습니다. 뵙고 싶어요. 아주 급한 일이에요.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어쩌면 모든 사람에게는 가장 가까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오는 잔혹한 진실에 직면해야 할 순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그 소위 가족의 화목을 위해 침묵을 선택할 건가요? 아니면 자신의 존엄과 진실을 지키기 위해 단단히 나설 건가요? 아래 댓글란에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저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정말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은퇴 만찬에서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가 약을 넣는 동작, 제가 술잔을 바꿔치기 한 세부사항, 그리고 도윤이가 전에 언급했던 시보타운까지요. 저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을 진술하는 것처럼요. 최 변호사는 제가 말을 마칠 때까지 조용히 듣고 있었고 손가락으로 가볍게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그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혜미 씨.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친구의 걱정과 염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어요. 정말 확실해요. 계속 파헤치고 싶으세요? 때로는 진실이 너무나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차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서 전해졌습니다. 영신아. 제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평생을 힘들게 살아왔는데 노년에 이렇게 어정쩡하게 살 수는 없어. 만약 내 아들조차 믿을 수 없다면 적어도 나는 나 자신을 믿어야지.
나는 진실을 알아야겠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제 결심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좋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을 시켜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사서히 탐정을요. 제게 시간을 좀 주세요. 그동안 혜미 씨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셔야 합니다. 다음 며칠은 제 평생 가장 길고도 고통스러운 날들이었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의 지시대로 충격을 받았지만 모든 것을 전혀 모르는 늙은 할머니처럼 행동했습니다. 도윤이와 서연 씨는 매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서연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어머니가 이미 퇴원했지만 약간 놀랐을 뿐 의사도 무슨 이유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마 노인이라 체력이 약해서 일시적으로 몸이 안 좋았던 것 같다고요. 도윤이는 계속해서 저에게 혼자 사는 것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간접적으로 실버타운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저는 늘 애매하게 대답하며 얼버무렸습니다. 고려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저는 것이 소파에 앉아 벽에 걸린 괴종시계를 바라보며 째깍째깍 흘러가는 시간을 들었습니다. 시간은 아주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끓여놓은 차는 종종 식어버렸는데도 마시는 것을 잊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커다란 돌덩이가 매달린 것처럼 불안했습니다. 저는 제 남은 인생을 결정할 그 전화 한 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마침내 전화가 왔습니다. 최 변호사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혜민 씨, 자료가 나왔어요. 지금 오실 수 있으세요? 제 심장이 쿵 하고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다시 최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았을 때 제 앞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는 평범한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그것을 제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모든 자료가 안에 들어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제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고 떨렸습니다. 저는 엄청난 힘을 들여 그 봉투의 봉인 부분을 뜯었습니다. 안에 있던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두꺼운 보고서 한 묶음이었고 몇 장의 사진과 녹취 자료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겨 읽었습니다. 제 손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의 첫 부분은 도윤이와 서연 씨의 재정 상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신용카드 빈 목록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바늘처럼 제 눈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모든 신용카드를 한두 초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자가 엄청나게 높은 사채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도윤이의 사진 스튜디오는 이미 2년 연속 적자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강남구의 고급 주택은 매달 대출금 때문에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 BMW 외제차 역시 할부였습니다.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은 서연 씨의 소셜미디어 페이지 캡처였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파티에 참석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기부인들과 애프터눈 티를 즐기는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이 화려하고 빛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의 소위 삶의 질이란 거짓말과 빚더미로 쌓아 올린 허공의 누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허공의 누각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주춧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았을 때 제 숨이 거의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이메일 사본이었습니다. 발신인은 제 아들 김도윤, 수신인은 장원호라는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이메일 제목은 고령자의 행위 능력 평가에 대한 자문이었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길지 않았지만 도윤이는 이 장 의사에게 아주 정중하게 어떤 상황에서 자녀가 법적으로 노쇠한 부모의 재산 관리 후견인이 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자신의 어머니, 즉 제가 최근 감정 기복이 심하고 기억력 감퇴 징후가 있으며 때로는 비합리적인 재정 결정을 내린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메일 날짜는 제가 회사를 매각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다시 말해 제가 은퇴의 기쁨에 젖어 있을 때 아들이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서 실버타운에 가자고 제안했다고 믿고 있을 때 제 친아들은 이미 저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빼앗을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얇은 복사 용지는 제 손 안에서 천근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위에 적힌 글자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엄마인 제 심장을 한 번 한 번 난도질했습니다. 저는 늘 도윤이가 그저 성격이 나약할 뿐 서연 씨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늘 그에게 한 줄기 희망을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제 마지막 환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는 수동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능동적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음모에 적극적이고 냉정한 가담자였습니다. 창밖의 햇살은 아주 눈부셨지만 저는 그 순간 제 세상이 완전히 밤으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서재 가장 아래 칸의 금고에 넣었습니다. 서재에서 나왔을 때 저는 제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 어딘가 어머니로서의 부드러운 부분이 그 보고서와 함께 잠겨버린 것 같았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차가운 평온함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모니터 화면으로 도윤이와 서연 씨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연 씨는 예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도윤이는 고급 보양식 한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제가 너무나 익숙한 걱정스러운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표정을 정리한 다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니 뵙고 싶어서 왔어요. 서연 씨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저의 팔짱을 다정하게 끼며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괜찮으셨어요?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시고요? 저는 약간 초췌해 보이고 걸음걸이도 일부러 느리게 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그날 너무 놀라서 밤에 잠을 잘 못 잤을 뿐이야. 저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해 앉혔습니다. 도윤이는 보양식을 탁자에 놓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사시면 저희가 정말 불안하다고. 서연 씨가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그날 일은 정말 저희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다행히 아무 일 없어서 천만다행이지만요. 의사 선생님도 어르신들은 신체 기능이 퇴화해서 가끔 작은 증상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시던데요. 만약 그게 어머니께 일어났는데 저희가 옆에 없으면 어쩌겠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마치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 것처럼요. 저는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연기 정말 잘하네. 때가 왔습니다. 이제 제가 무대에 오를 차례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손수건으로 눈가를 눌러 몇 점의 슬픔과 무기력함을 연출했습니다. 아이고, 너희들이 하는 말 나라고 왜 모르겠니? 저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일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철렁해. 늙은이 쓸모가 없어지는구나. 도윤이와 서연 씨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미끼를 문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도윤이가 즉시 제 옆에 앉아 제 등을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저희는 어머니가 이렇게 혼자서 이런저런 걱정하시는 게 걱정돼서요. 그래서 저랑 서연 씨가 상의해봤는데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실버타운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거기는 정말 안전해요. 서연 씨가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전문 간호 인력도 있고 식단도 영양사들이 다 조절해줘요. 어머니께서 거기 들어가셔야 저희도 정말 안심할 수 있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빛은 약간 방황하고 주저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집을 떠나기가 아쉬운데 저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총명하고 유능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흐릿하고 연약하게 마치 미래에 대해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무기력한 노인처럼 만들었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도윤이의 목소리는 인내심과 온화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어릴 때 제가 약 먹이려고 달래던 것처럼요. 어머니 몸이 좀 좋아지고 기운을 차리시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오겠지.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거실에는 괴종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도윤이와 서연 씨는 아주 인내심 있게 기다렸고 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침묵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결심한 듯 아니면 완전히 저항을 포기한 듯 말했습니다. 알겠다. 저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쩌면 너희들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구나. 고려해보마. 저는 서연 씨의 입가에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승리의 미소가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만 저는 아주 괴로운 듯이 말했습니다. 그 계약서니 뭐니 하는 서류들은 내가 보면 머리가 아파. 글씨도 너무 작고 조항도 너무 많고 이 노안으로는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구나. 이 말은 그들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걱정 마세요. 도윤이가 즉시 말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일은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돼요. 저희가 꼼꼼히 다 확인해 드릴 테니 문제 없을 거예요. 맞아요, 어머니. 사연 씨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희를 어머니의 눈과 발이라고 생각하시고 그저 마음 편히 몸조리만 하시면 돼요. 내 눈과 발이라 참 듣기 좋은 말이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크게 안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너희들에게 부탁하마. 그들은 잠시 더 머물며 저를 걱정하는 형식적인 말을 몇 마디 한 다음 만족스러운 듯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문 앞까지 배웅했고 그들이 몸을 돌려가려 할 때 그들을 불렀습니다. 도윤아, 서연아. 그들이 뒤돌아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주 온화하고 심지어 약간 의존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다행이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회가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너희 둘이 있어서 다행이야. 늙으니 정말 정신이 오락가락하구나. 앞으로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은 다 너희들에게 맡겨야겠어. 저는 그들의 얼굴에 뒤섞인 안도감과 연민이 섞인 표정을 보며 마음속으로는 차가운 냉기가 흘렀습니다. 그래, 지금부터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달렸다. 너희들이 교묘하게 설계한 덫에 나는 이미 기꺼이 발을 들여놓았다. 이제 너희들이 나라는 스스로 그물에 걸린 사냥감을 어떻게 한 걸음 너희들의 최종 목적지까지 이끌어갈지 지켜볼 뿐이다. 이야기는 이제 절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이 4일 동안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아침에는 산책하고 오후에는 제 난초들을 돌보았습니다. 도윤이와 서연 씨의 전화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다정해졌습니다. 그들은 실버타운 쪽의 절차가 거의 다 마무리되었고 제가 서명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금요일 오후에 도윤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아이들의 효심을 더 이상 저버릴 수 없으니 제가 마음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서명해야 할 서류들을 모두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도윤이의 목소리에서 안도감 섞인 기쁨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서연 씨는 두꺼운 서류철을 제 앞 탁자에 놓았습니다. 그 느낌은 마치 예전에 회사에서 부하 직원이 중요한 계약서를 저에게 결제받으러 가져오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결제될 대상이 저 자신의 인생이라는 것이 달랐습니다. 어머니, 서류는 여기 다 있어요. 서연 씨가 서류철을 열어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꺼내 제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건 실버타운 입주 계약서고요. 이건 건강 확인서예요. 그녀의 손가락은 마지막으로 가장 아래에 있는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거요.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이건 재산 위임 동의서예요. 실버타운 측에서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어머니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입주하시는 어르신들께 모두 이 서류를 작성하시도록 권유하고 있대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자금을 사용해야 할 일이 생기면 저희가 대신 처리해 드릴 수 있어서 어머니께서 직접 은행에 가실 필요가 없으세요. 내 권익을 보장한다니 정말 듣기 좋은 말이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는 돋보기를 쓰고 소위 재산 위임 동의서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빼곡한 조항들이 눈을 어지럽게 했지만 저는 이 서류의 핵심이 단 하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서명만 하면 제 명의의 모든 동산과 부동산, 은행의 모든 예금에 대해 그들이 처리할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손바닥에 미세하게 땀이 맺혔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최 변호사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미 미리 맞춰놓은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도윤이와 서연 씨에게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여보세요? 아, 최 변호사님. 저는 통화하는 척했습니다. 네, 몸은 괜찮아요. 그냥 최근에 은퇴 관련 일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네요. 저는 통화하면서 무심코 위임 동의서를 뒤적이는 척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저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치 중요한 경고를 들은 것처럼요.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을 신중해야죠. 고맙습니다. 최 변호사님. 정말 경고해 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굴에는 뒤늦게 깨달은 듯한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도윤이와 서연 씨는 즉시 긴장하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최 변호사님이 뭐라고 하세요? 별이라뇨.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들 안심시키는 듯 저 자신을 안심시키는 듯 했습니다. 그냥 최 변호사님이 예전에 자기 고객 중에도 비슷한 위임 동의서를 아들 한 명에게만 해줬다가 나중에 집안의 다른 형제자매들이 형이 재산을 다 가져갔다고 불평해서 아주 불화가 심했다고 하시더라고. 저는 도윤이를 바라보고 다시 서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빛에는 노인 특유의 귀찮음을 싫어하고 가족 간의 불화를 걱정하는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도윤이 외에는 아들이 없으니 형제자매 문제는 없지. 제가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마치 혼잣말처럼요. 하지만 서연 씨도 한 가족이고 나중에 이 돈은 결국 너희 부부가 함께 쓰는 돈이 아니겠니? 만약 도윤이 이름만 적어두면 혹시 나중에 누가 우리 김씨 집안 돈을 며느리가 다 관리한다며 험담이라도 하면 그것도 듣기 안 좋잖니. 서연 씨의 얼굴색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도윤이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제 진짜 목적을 던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떠니? 제 목소리는 그들을 배려하는 듯 들렸습니다. 이 위임 동의서 수임인 자리에 너희 둘 이름을 모두 쓰는 게 좋겠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이 한마디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 조항을 하나 더 추가하는 거야. 심정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중대한 재정 결정은 김도윤, 박서연 부부 두 사람의 공동 서명으로만 유효하다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너희 둘에게 모두 공평하고 나중에도 아무도 험담하지 못할 거야.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제 제안은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완전히 한 노모가 가족의 화목을 위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처럼요. 도윤이와 서연 씨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는 서연 씨의 눈에 계산적인 성광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도윤이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늙어 정신이 흐려져서 아들과 며느리 사이의 관계를 균형 맞추려고 이런 방식을 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단지 권력을 한 사람의 손에서 두 사람의 손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권력이 두 사람에게 공유되는 동시에 책임 또한 두 사람이 함께 짊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도윤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하는 게 좋겠어요. 서연 씨는 펜을 가져와 위임 동의서에 자기 이름과 그 지극히 중요한 추가 조항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정된 서류와 펜을 함께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온 거실은 벽시계 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제 손은 일부러 한번 떨렸고 펜 끝은 서명란 위에서 오랫동안 맴돌았습니다. 저는 도윤이와 서연 씨가 숨을 죽이고 눈을 깜빡이지 않고 제 손을 응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천천히 한 획 한 획 제 이름을 썼습니다. 이혜민. 마지막 획을 마쳤을 때 저는 도윤이와 서연 씨가 동시에 안도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것은 말없이 이루어진 임무 완수를 의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제 서명을 받아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노예 계약을 한 것이 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방금 직접 서명한 그 이름이야말로 그들의 미래 운명을 봉인한 진정한 주문이었던 것입니다. 서명을 마친 그 주말, 저는 도윤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실버타운에 들어가기 전에 가족끼리 함께 식사하고 싶구나. 저는 식당을 지정했습니다. 종로에 있는 오랫동안 영업해온 상하이 요리 전문점이었습니다. 가게는 크지 않고 인테리어도 낡았지만 음식 맛은 일품이었습니다. 도윤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남편과 제가 자주 데려갔던 곳이었습니다. 도윤이가 가장 좋아하는 동파육과 남편이 가장 즐겨 마시던 깊은 맛의 국물 요리가 있었습니다. 도윤이와 서열 씨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눈에는 이것이 그저 한 노인의 향수병 정도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식당의 로마는 따뜻한 노란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린 이 식구는 둥근 탁자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린 소녀 지우는 제 옆에 앉아 얌전히 작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분위기는 미묘했습니다. 도윤이와 서연 씨는 분위기를 띄우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제게 음식을 덜어주며 음식이 입맛에 맞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미소 아래에 숨겨진 불편함과 조급함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막 의무를 다하고 있는 듯했고 이 식사 자리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온통 지우에게 그리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진한 추억의 향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익은 동파육 한 조각을 도윤이 밥그릇에 넣어 주었습니다. 먹어라.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릴 때랑 똑같네. 이걸 제일 좋아했지. 예전에는 아빠가 살아계실 때 올 때마다 꼭 이 요리를 시켰는데 너 혼자서 반 접시를 다 먹곤 했지. 도윤이는 젓가락을 든 손을 공중에 멈췄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저는 그가 입술을 움직이며 뭔가를 말하려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묵묵히 고개를 숙여가 판수를 떴습니다. 저는 다시 서연 씨를 보았습니다. 서연 씨,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서연 씨와 도윤이가 처음 나를 만나러 왔을 때도 여기였던 게 기억나는구나. 그날 서연 씨는 하얀 원피스를 입었는데 참 예뻤지. 눈 깜짝할 사이에 지우가 이렇게나 컸네. 서연 씨의 얼굴에 걸린 미소가 잠시 굳어졌습니다. 네, 어머니.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그래, 시간이 정말 빠르지. 달콤하고 수줍었던 소녀를 속 깊은 여인으로, 순하고 말을 잘 듣던 아들을 제 어미를 계산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하게 만들 만큼 빠르지. 식사 내내 저는 많은 옛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윤이가 어릴 때 걸음마를 배우다 처음 넘어졌을 때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그들이 결혼하던 날 제가 도윤이의 손을 잡고 서열 씨에게 건네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면서도 얼마나 대견했는지 말했습니다. 제 어조는 아주 차분하고 온화했습니다. 마치 평범한 노인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을 회상하는 것처럼요. 저는 도윤이와 서열 씨가 얼마나 많은 것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한마디도 듣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제가 오늘따라 말이 많고 잔소리가 심한 늙은 할머니라고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식사가 한창일 때 저는 핸드백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지우에게 건넸습니다. 지우야, 이건 할머니가 주는 선물이야. 지우는 호기심에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만년필 한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펜대는 짙은 색이었고 펜촉은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이 펜은 네 할아버지가 남기신 거야. 저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옛날에 글 쓰는 사람이었단다. 북과목을 아주 아꼈지. 할아버지는 글씨 쓰는 것도 사람 사는 것과 같다고 하셨어. 당당하고 바르게 한 획 한 획 흐트러짐 없이 써야 한다고. 저는 지우의 작은 손과 그 펜을 제 손 안에 함께 쥐었습니다. 할머니는 네가 자라서도 당당하고 바른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정직함과 선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알겠지? 지우는 아는 듯 모르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상자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서연 씨는 그 펜을 보며 약간 못마땅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아마 그녀의 눈에는 이 값싼 낡은 만년필이 작은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가치 없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제가 이 집에 남기고 싶었던 마지막이자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그 식사는 그렇게 기묘한 온정과 서늘함이 뒤섞인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식당을 나오니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서울 거리에는 불빛이 화려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도윤이와 서연 씨는 앞서 걸으며 내일 저의 이삿짐을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제 손을 잡고 뒤따라왔습니다. 저는 그들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제가 가장 익숙하고 가장 의지했던 뒷모습이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일, 그들은 내일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그들은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내일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이 모든 것이 끝을 맺어야 할 때였기 때문입니다. 이 가족이라는 이름의 길고 긴 연극은 막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들과 가족처럼 함께 식사하는 마지막 자리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미 어떤 것들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화면 너머의 당신이 아직도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면 아래 댓글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이 길고 외로운 길에 친구들이 저와 함께 걸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제가 계속해서 마지막 진실을 모두 밝힐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다음날 아침 9시 정각, 도윤이와 서연 씨의 차가 제 집 문 앞에 정확히 섰습니다. 그들은 제가 입을 옷 몇 벌과 일상용품만 담긴 작은 여행 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서연 씨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제 팔을 부축했습니다. 마치 제가 정말 걷지 못하는 노인인 것처럼요. 어머니, 다 준비되셨어요.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다 됐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이 좌우에서 저를 부축해 평생을 살아온 이 집을 나서는 것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서연 씨는 백미러로 저를 보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실버타운 쪽은 저희가 다 잘해놨어요. 가장 좋은 방으로 정원 쪽으로 내주셨대요. 어머니께서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눈을 감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성북동을 벗어나 부드럽게 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이 길이 그들이 말했던 분당에 있는 실버타운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실버타운에 가는 거 아니었니? 저는 의아한 척 물었습니다. 도윤이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는 백미러로 서연 씨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최 변호사님께서 어머니께서 정식으로 입주하시기 전에 재정 관련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셔서 그래서 먼저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다가 할 거예요. 금방 끝나요. 저는 하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차는 마침내 테일알로의 익숙한 상업 건물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사람은 최 변호사가 아니라 그의 젊은 비서였습니다. 비서는 공손하게 저희를 긴 복도를 지나 가장 큰 회의실 문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도윤이와 서연 씨도 분명 약간 놀란 듯 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최 변호사의 작은 사무실에 들러 서명만 하고 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비서가 묵직한 나무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긴 회의 테이블의 상석에는 침착하고 여유로운 최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왼편에는 전문적인 정장을 입고 아주 유능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은행 신탁부서의 팀장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최 변호사의 오른편에는 저의 사돈어른 서연 씨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기색이 좋지 않았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빛에는 약간의 멍하고 불안한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윤이와 서연 씨는 이 상황을 보고 얼굴의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도윤이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서연 씨는 재빨리 어머니 옆으로 걸어가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 계세요? 아직 몸도 안 좋으시잖아요? 사돈어른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 씨, 서연 씨, 앉으세요. 최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차분했지만 반박할 수 없는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것은 모든 분들 앞에서 몇 가지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저는 비서의 안내를 받아 최 변호사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빛나는 회의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저는 제 아들과 며느리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미 미소가 사라졌고 점점 더 깊어지는 불길한 예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회의실 앞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도윤이와 서연 씨의 재정 보고서가 나타났습니다. 한 장 한 장 신용카드 명세서, 사채 계약서, 주택 및 자동차 대출 명세서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 새빨간 숫자들은 마치 한 번 한 번 귀싸대기를 때리는 것처럼 그들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서연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고 도윤이는 스크린을 노려보며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스크린 화면이 바뀌고 서연 씨의 소셜 미디어 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그 화려하고 빛나는 사진들은 이전 페이지의 빚더미 숫자들과 강렬하고도 아이러니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으로 스크린이 꺼졌고 회의실에는 녹음된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이와 서연 씨의 대화였습니다. 어머니 쪽은 떠봤어? 서연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분은 별로 내키지 않는 것 같아. 도윤이의 망설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그래서 양동작전을 써야 한다고 한 거야. 너는 그쪽으로 어떻게 됐어? 그장 의사에게 물어봤는데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후견인 절차를 시작할 수 있대. 증거? 서연 씨가 비웃었습니다. 그게 뭐 어렵다고. 은퇴 만찬이 최고의 기회야. 그때 가서 그분이 우연히 사고라도 나면 모두가 정말 늙고 정신이 오락가락했다고 믿을 거야.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 전체는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저는 사돈어른이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자신의 딸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떨렸고 도윤이는 이미 고개를 숙여 가슴에 파묻을 지경이었습니다. 서연 씨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획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당신이야. 당신이 나를 함정에 빠뜨렸어. 저는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리모컨을 다시 눌렀습니다. 스크린이 다시 켜지며 이번에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영상 화면은 그랜드 하얏트 서울 연회장의 CCTV 화면이었습니다. 비록 약간 흐릿했지만 서연 씨가 핸드백에서 작은 병을 꺼내 그 안에 내용물을 샴페인 잔에 붓는 것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잔을 들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은 저와 사돈어른이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모습과 단 1초 만에 이루어진 잔 바꿔치기 동작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돈어른이 일어서면서 의자를 쓰러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연 씨를 가리키며 온몸을 떨었고 완전한 문장조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 서연 씨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위장, 모든 거짓말이 그 순간 발가벗겨졌습니다. 회의실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끝까지 감히 저를 올려다보지 못하는 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보다는 모든 것이 끝난 후에 피곤한 평온함이 더 컸습니다. 길고 긴 침묵 끝에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서연 씨였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앞으로 기어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녀는 숨이 넘어갈 듯 울었습니다. 제가 한때 철이 없었어요. 제가 귀신에 홀린 것처럼 미쳤었나 봐요.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우를 봐서라도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저는 늘 섬세한 화장으로 꾸며져 있던 그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눈물과 화장이 뒤범벅되어 초라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바지가랑이를 그녀의 손에서 빼냈습니다. 제 시선은 제 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도윤이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회의실 벽보다 더 창백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뭔가를 말하려 하는 것 같았지만 어떤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서서 제 앞으로 걸어와 쿵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사포로 문지른 듯 거칠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 글자 외에는 다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릎 꿇은 채 어깨를 미세하게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앞에 무릎 꿇은 이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 명은 제가 10달 품고 힘들게 키운 아들이고 다른 한 명은 제가 딸처럼 진심으로 사랑했던 며느리였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승리의 쾌감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오직 뼛속 깊이 스며드는 피로감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말했듯이 집안 망신은 밖에 알리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은 그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제 손녀 지우의 미래까지 망가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지우의 인생에 감옥에 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용서요. 어떤 잘못은 용서할 수 있지만 어떤 잘못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최 변호사에게 끄덕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다른 서류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세부였습니다. 그는 그 서류들을 도윤이와 서연 씨 앞에 각각 놓았습니다. 서류 제목은 재산분할 및 재정관리 협의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연 씨가 울음을 멈추고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의 판결문이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이 회의에서 제가 처음으로 차분하고 어떤 감정도 섞이지 않은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최 변호사가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목을 가다듬고 평소처럼 사무적인 어조로 협의서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첫째, 김도윤과 박서연은 이혜민 여사의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 권리를 자발적으로 무조건 포기한다. 둘째, 이혜민 여사 명의의 모든 재산은 즉시 공익신탁으로 설립되며 신탁기금은 은행 전문 인력에 의해 관리된다. 셋째, 신탁기금은 손녀 김지우의 미래 모든 교육 비용을 대학교 졸업시까지 보장한다. 모든 금액은 은행에서 학교로 직접 지불되며 김도윤과 박서연은 이를 경유할 수 없다. 넷째, 김도윤과 박서연 명의의 강남구 주택 및 BMW 차량은 3개월 이내에 매각되어야 하며 매각 대금은 모든 은행 및 사채 빚을 상환하는 데 사용된다. 다섯째, 모든 빚을 상환한 후 남은 금액은 그들의 미래 생활 자금으로 사용되며 이혜민 여사는 더 이상 어떠한 금전적 지원도 제공하지 않는다. 여섯째, 이혜민 여사가 현재 거주하는 성북동 주택의 소유권은 이혜민 여사에게 귀속되나 김도윤과 박서연은 1층 객실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다. 단 그들은 이혜민 여사에게 시장 시세에 준하는 월세를 지불해야 한다. 최 변호사의 낭독이 끝나자 회의실은 다시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서열 씨의 얼굴에는 완전한 절망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댁 재산에 기대어 상류 사회에 진입하려던 자신의 꿈이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윤아, 제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나는 네가 스튜디오를 열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주면 네가 감사할 줄 알고 책임감 있는 남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내가 틀렸어. 너무 많이 주면 오히려 사람이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잊는다는 것을. 나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지우에게는 뒷길을 남겨주었지만 너희들은 너희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 협의서가 바로 너희들의 대가다. 저는 그들 앞에 펜 한 자루를 놓았습니다. 서명해라. 서연 씨는 여전히 망설였지만 도윤이는 그저 저를 깊이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후회, 고통,
그리고 어떤 알 수 없는 해방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애원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그 협의서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제가 그가 서명하는 것을 지켜보자 서연 씨도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 역시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들이 펜을 놓는 그 순간 저는 저와 제 외아들 사이의 모정이라는 이름의 선이 그들 스스로의 손으로 끊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도윤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오직 그 한 사람에게만 들리도록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네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오늘부터는 진정한 남자가 되는 법을 배워라. 말을 마친 후 저는 다시 뒤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에 나섰습니다. 밖의 햇살은 아주 눈부셨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제 노년의 삶이 비로소 진정으로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회의 이후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성북동의 사계절은 여전히 뚜렷했습니다. 봄에는 진달래가 산을 뒤덮고 여름에는 매미 소리가 울려 퍼지고 가을에는 단풍잎이 붉게 물들고 겨울에는 가끔 차가운 비가 내렸습니다. 일상은 변함없는 것 같으면서도 모든 것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와 서연 씨는 결국 강남구의 집과 BMW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친정으로 돌아와 1층 객실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지붕 아래 살지만 오히려 집주인과 세입자 같은 관계입니다. 도윤이는 적자였던 사진 스튜디오를 정리하고 친구 회사에 들어가 기초부터 사진 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일찍 나가 늦게 들어오고 월급은 많지 않지만 적어도 그가 직접 벌어온 돈입니다. 서연 씨도 백화점 판매원 일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명품 옷을 벗고 회사 유니폼을 입었고 얼굴 화장도 훨씬 연해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더 이상 그녀가 올리던 화려한 게시물은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식탁에서 마주쳐도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입니다. 그 균열은 너무 깊어서 한두 번으로 아물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아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원망일지 후회일지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인생 숙제이고 그들 스스로가 마주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제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교육원에 서예반에 등록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에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붓글씨를 썼습니다. 선생님은 서예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붓의 시작과 끝, 획의 전환에 집중할 때 마음속의 번잡함이 정말 천천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혼자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강릉의 설악산 국립공원을 보러 갔고 제주도의 동해 바다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 세상이 아주 넓고 제 고민은 사실 아주 작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녀 지우는 매주 주말 여전히 상위에 있는 제 집에 옵니다. 이것은 그 협의서에서 제가 유일하게 고집한 요구였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가장 순수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저는 여전히 맛있는 동파육을 만들어주는 할머니입니다. 우리는 마당에서 함께 난초에 물을 주고 그녀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저에게 이야기하며 자라서 수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저는 개와 차를 끓여 그녀가 제잘거리는 것을 끝없이 듣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제가 쓰고 있던 서예를 보더니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계속 글씨를 쓰세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씨를 쓰면 할머니 마음이 편안해지거든. 저는 그녀의 맑은 눈을 보며 문득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지우가 있고 저 자신도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예민, 올해 66세입니다. 이 가족의 폭풍을 겪고 나서 몇 가지 속마음을 친구들에게 천천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저처럼 자녀를 깊이 사랑하는 세상 모든 부모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지만 우리의 사랑은 바닥 없는 응석바지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어야 할 것은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이지 그들을 영원히 가두는 세상이 아닙니다. 때로는 손을 놓아주고 그들이 스스로 비바람을 겪고 책임을 짊어지도록 지켜보는 것. 그것이 그들의 미래를 위한 가장 깊은 축복입니다. 그 잔혹한 교훈은 어쩌면 우리가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 세상 모든 자녀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가 당신들에게 주는 것은 은혜이지 당연히 받아야 할 자산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은 결코 은행 통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본보기가 되는 가르침 속에 당신들에게 정직함, 선함, 그리고 자존감을 가르치는 품성 속에 있습니다. 인생의 길은 결국 자신의 두 발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 대가 없는 가족애를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비교와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모두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하고 빛나는 겉모습은 종종 공허한 내면과 맞바꾼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한 사람의 가치는 그가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집에 사는지로 정의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풍요는 내면의 평온함과 안정입니다. 결코 가짜 겉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진실한 인격을 잃지 마세요. 저는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가끔 글씨를 쓰고 가끔 여행을 갑니다. 어느 날 서재에서 옛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남편이 남긴 낡은 만년필을 찾았습니다. 식당에서 지우에게 그것을 건네주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종이 위에 천천히 몇 글자를 썼습니다. 세월은 고요하고 평화롭다. 그 순간 창밖의 햇살이 제 팔 위로 따뜻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66세입니다. 저는 한때 제가 가족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온전한 저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예민 여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혜민 여사의 마지막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당신이라면 다른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 안에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댓글 하나하나를 진심으로 읽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을 받을 것 같은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제 채널을 구독하여 앞으로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다음번에는 어쩌면 당신 주변의 그 사람이 혹은 당신 자신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당신과 함께 세월을 걷고 마음속의 평온함과 따뜻함을 되찾아드립니다.